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더세이 원장 이용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단하게 먼저 그 진행 상황을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이로 전체적으로 MBA 진학에 필요한 사항들을 쭉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 그 질문하실 세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긴 한데 혹시나 중간에 듣다가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 손 드시면 그것 관련해서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대상이 어떤지 좀 캐치하려는 거니까 혹시나 그 지금 시험 준비도 아직 안 하신 완전 처음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점수 있으신 분 혹시 GMAT 스코어는 유일하게 혼자 그리고 MBA가 아니고 저기 MS 지원자 혹시 계신가요? 박사 지원자 혹시 계시고 전공은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기술, 테크 쪽? 오케이.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얘기할게요. 그러면 대부분이 처음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어서 거기 좀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칠판에 떠 있는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일단 MBA 준비하시는 분들이 우선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게 미국 쪽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띄워놓은 건데 유학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면 뭐 학부건 대학어디건 간에 1년 동안 비자 이수 없이 일할 수 있는 OPT가 다 주어지는데 이게 문제는 그동안 당연히 MBA도 똑같이 저 OPT가 주어졌지만 이게 회사들에서 MBA는 특별히 매력적이지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써볼 수 있는 기회긴 한데 워낙에 MBA들 몸값이 비싸다 보니까 1년만 쓰기 약간 애매한 측면도 있고 또 학생들도 1년만 OPT를 가지고 취업을 했다고 혹시나 본인이 잘리면 커리어에 약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별 그 관심사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거의 모든 그 MBA 스쿨들이 밑에 보시면 스템이라 그래서 그 비자 이슈 없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아니라 플러스 2년에서 3년 총 36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저게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사이언스나 테크나 엔지니어링처럼 좀 핫한 요새 그 특히 테크 베이스인 과정을 나와야만 주어지는 그 프로그램인데 저거를 지금 대부분의 MBA들이 도입해서 그 웬만한 학교를 나오시면 이제는 비자 이슈 없이 3년간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해져 가지고 훨씬 더 좀 매력적인 과정으로 변하는 중이니까 이거 좀 먼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걸 또 처음에 띄워놓은 게 이게 학교에서 우리가 스템을 하고 싶다 혹은 회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내외만한 그런 그 제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설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MBA 스쿨들이 테크, 데이터 이런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물론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함께 생각해 보실 게 여러분이 지원할 때 내가 그런 부분에 강점이 좀 있다라는 거를 부각을 시키시면 확실히 학교가 요즘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 제가 뒤에 설명드릴 뭐 레주메나 에세이 작성할 때 있어서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녹여볼 수 있을까도 한번 같이 오늘 시간 동안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자,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추가로 안내를 드리는 건데 이건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해당이 없을 확률이 높고요. 디퍼드 MBA는 알았으면 참 좋았을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 대학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MBA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존에는 미니멈 3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졸업 시점에 일단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어드미션을 받고 학교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합격증은 따놓고 그 다음에 내가 취업해서 2년 혹은 3년 일하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학교에다가도 이제 갈래요 그러면 그래 와라 그래서 입학을 디퍼해주는 프로그램인 건데 지금 워낙에는 하버드랑 예일 두 군데만 진행하던 게 약간 우리말로 치면 입도 선매처럼 조금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미리 뽑겠다는 형태다 보니까 탑스쿨들이 대부분 지금 도입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학교들에서 저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인 거고 이것도 아마 지금 졸업생 분들이 거의 제 눈에는 안 보여서 상관은 없겠지만
또 얘기 드리는 거는 이러다 보면 학교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훨씬 경력이 짧은 학생들이 많이 좀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디퍼를 받은 케이스에서 2년만 지나도 학교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학교들이 기존보다 경력에 대한 그 미니멈 요구 기간 조금 줄여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뭐 경력이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제는 조금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얘기 드리면 그 학교에서 미니멈 경력 혹은 뭐 경력 얘기하는 그 경력 기간은 지원 시점이 아니라 입학 시점까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시면 사실상 제일 빨리 가는 게 내년 9월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학했을 때 경력 기간은 지원 시점이 아니라 내년 9년으로 계산해서 미니멈 2년이니 3년이니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은 학교들을 갈 수 있는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그 다른 것보다 MBA 프로그램은 클래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도 800명이 넘고요. 상당수 학교들이 500명 이상의 클래스를 유지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에드컴이 한 번에 그들을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라운드를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입학 그 숫자가 대체적으로 10위권 이내 학교들은 평균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정도가 들어가는 편이에요. 저희가 매년 보면 하버드가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스탠포드가 한 5명 미만, 그리고 뭐 워튼, 켈로그, 콜럼비아 같은 학교들이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입학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탑스쿨로 부르는 한 15위권 정도 이내에는 대략 1년에 한 200명 플러스 정도가 좀 입학을 하는 편이고, 괜찮다라고 언급이 되는 500위, 그러니까 50위권 정도 내로 치면 한 500명 정도가 한국인들이 보통 입학을 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한국에서 GMAT 시험을 치르는 인원수가 대략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는구나도 아닌 게 GMAT 시험을 보고 MBA만 가는 게 아니어서 이게 기타 뭐 요새는 데이터나 혹은 뭐 부동산, 호텔, 박사과정들 MBA가 아닌 나머지 과정들 지원자도 꽤 많다 보니까 실제로 GMAT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60%나 70% 정도는 그래도 학교를 들어가시는 편이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 입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랭킹 1위는 인시아드긴 하죠. 걔네가 1년에 한 20명 정도 선발하는 편이고, LBS 또 한 10명 내외에서 선발을 하는 편인 거고, 그러니까 유럽 탑스쿨 한 5개 정도 친다고 하면 거기에도 한국인이 한 60명에서 70명 총 이 정도 입학을 한 셈인 거니까 꽤 많은 인원들이 매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지원 준비를 하는지를 가이드를 드릴 텐데, 어떻게 지원 준비를 하는지보다 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얘기 드려볼게요. 크게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공부해야 되고 수업해야 되니까 이 지원자가 얼만큼의 학업 능력이 있는지를 일단 체크하게 돼요. 근데 아시지만 MBA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꽤 경력 기간들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학부를 졸업한 지 시간이 한참 지난 분들도 있어서 그 4년 전, 5년 전, 길게는 10년 전에 받았었던 GPA 항목이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비중이 적어요. 그리고 낮은 GPA더라고 하더라도 밑에 있는 토플 점수나 GMAT 점수를 잘 받으시면 충분히 커버되니까 GPA가 낮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평균적으로는 한국인 지원자가 3점대 초반 정도 돼요. 이건 한국인 지원자 평균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국 사람의 평균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가 지원을 하는 편인 거고, 제 기억에 제가 보냈었던 가장 낮은 GPA가 2.3인가? 2.4 정도 내신 분. 너무 희한한 거는 심지어 그분은 그 GPA로 가셔가지고 MBA 끝나고 박사하시고 거기서 교사하고 계세요. 참 신기하죠? 제일 높았던 지원자는 3.95. 스탠포드 가신 학생 한 분 있었는데 그분들 기억나는 편인 거고, 어쨌든 뭐 크게 이슈는 아니지만 다만 그래도 4.0 환산 기준에 3.0이 안 됐을 때는 뒤에 설명들을 에세이에 뭔가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 다른 어떤 게 좀 내가 보완할 것이 있는지를 좀 작성하셔야 되고요. 4.0 환산에 3.0이 넘어가면
굳이 거기다 써가지고 학교에서 관심 가지지 않고 지나갈 거를 쳐다보게 하는 거 나쁜 수도 있는 거니까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사항은. 자, 얘기 드린 대로 이 세 개 항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GMAT 점수가 그나마 좀 가장 MBA 수업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스코어다 보니까 저기가 시작이 될 거고 제가 괜찮으면 얘기 드린 GPA도 조금 부족해도 커버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토플 또는 IELTS는 학부를 해외에서 나오셨거나 내가 그 대학교 들은 4년 수업이 전부 영어로 진행이 됐다. 이거를 증명하실 수 있으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토플과 IELTS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니멈 점수를 요구해요. 토플은 대부분이 100점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IELTS는 7.0이 미니멈인 곳들이 많아요. 조금 차별성이 있는 미니멈 스코어는 하버드가 토플 109점 밑으로는 내지 말라고 돼 있고요. 아예. 그래서 본인들이 하버드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M7 학교들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110점을 넘겨서 지원을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고 요 두 개 시험이 똑같은 영어 능력 테스트긴 한데 IELTS 테스트가 미국 학교 기준에 워튼 빼고 모든 학교가 다 점수를 받아요. 받는데 저희 지원자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원할 때 IELTS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조금 시험에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 토플 시험은 시험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개인의 영어 능력이 약간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한 능력만 떨어져도 나머지가 같이 영향받다 보니까 조금 실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고 IELTS는 듣기 따로 말하기 따로 읽기 따로 다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한 섹션이 살짝 좀 망가져도 충분히 커버 가능해서 미니멈 점수를 맞추기는 그게 조금 편한 편인데 어찌됐건 일단 시작은 보통 GMAT 먼저 하니까 끝나고 나서 한 번씩 시험을 보시면서 토플 IELTS는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지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GMAT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기 드린 대로 토플과 IELTS는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10위권을 내건 20위권을 내건 받아야 되는 점수는 동일해요.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더 높은 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만 GMAT은 내가 점수를 받는 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학교가 레인지가 달라져요. 근데 그게 어떤 또 차이를 가져오냐면 나중에 지원하시면 이게 MBA는 지원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는 게 점수만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레주메나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저 에세이가 한 학교당 보통 질문이 3개에서 4개 정도 붙어 있는데 학교들마다 질문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학교를 낼 수 있는지가 좀 정해져야 그 GMAT 점수부터 만들어서 대충 학교 레인지를 정한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세이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토플 또는 IELTS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코스고요. 그리고 GMAT 시험은 일단 시험이 조금 독특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자면 약간 수능 테스트 같은 애초 만들 때부터 저건 영어권 애들이 보도록 만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영어로 써 있다 뿐인 거지 논리를 체크하는 시험인 거여서 참 재밌을 수 있지만 조금은 고급 영어들로 굴이 구성되다 보니 토플 점수를 미리 만들어도 다시 GMAT 공부 오셔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GMAT이 먼저 끝나시는 분들은 토플 걱정하시는 분들 사실 거의 없어요. 그 정도만 성적이 나왔으면 충분히 그게는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GMAT 먼저 하시길 권하고 간혹 가다가 나는 너무 영어가 약하다. 그러니까 읽기 자체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토플 기준에 한 70점 중후반 정도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영어는 하고 오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토플이 먼저 맞겠지만 토플 기준으로 70대 후반 정도만 되셔도 GMAT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뒤에 저거 GMAT 관련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3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 학업 능력이 좀 풀부가 되면 제 밑에 또 MBA 특성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얘를 우리가 키워드 내보냈을 때 우리 동문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 건지를 아래쪽 항목을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될 거고 레주메가 일종의 우리말로 이력서죠. CV는 모든 학교들이 한 장짜리 CV를 원해요. 그리고
이게 MBA 수업 특징인데 대부분의 수업이 렉처가 아니고 팀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일을 잘해, 나 똑똑해, 또 필요하지만 나 되게 좋은 사람이야,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력서 작성할 때도 업무적인 거, 학업적인 거 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취미,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래쪽에 좀 구체적이고 재미있게 작성을 해보시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테니까 그런 거 좀 고민해 보시고 아예 회사를 한 번만 들어가신 분들이 저희는 오히려 편해요. 그래서 이력서를 제대로 못 써보신 분들은 저희가 가이드가 편한데 회사를 많이 옮기셔가지고 이력서를 자주 작성하시는 분들이 지원할 때 상당히 좀 불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력서를 본인이 많이 작성했을 때 이게 목적이 회사 취업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술되는 것들이 내가 뭘 했다에 포커스돼요. 근데 MBA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가 훨씬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더 큰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업무더라도 그거를 나의 리더십을 보여줄 건지, 뭐 예를 들면 나의 분석력을 보일 건지, 나의 창의력을 보일 건지, 나의 어빌리티를 어떻게 그 안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어떤 업적을 드러낼 건지에 신경을 쓰시면 조금 불리해지니까 그것도 나중에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레주메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얘기 들었지만 내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뽑히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내가 서류를 내면 내 패키지의 제일 첫 번째 장에 보통 레주메 한 장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에세이들, 추천서, 내 점수가 그 밑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맨 첫 번째 페이지는 레주메가 밑에 내 패키지의 거의 모든 내용을 최대한 다 담을 수 있도록 작성해서 얘만 읽어봐도 좀 열어보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다 보니 좀 나중에 작성하실 때 가장 좀 공을 많이 들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사항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펼쳐낼 수 있는 게 이제 에세이겠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학교당 보통 한 3개나 4개 정도 에세이를 요구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거의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질문은 왜 MBA 오려고 하는지, 왜 우리 학교인지는 뭐 당연히 대부분이 공통인 거고 기타 사항으로는 뭐 널 리더십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뭐 네가 쉴 때 어떤 거 하는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업무적 능력도 필요하지만 애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도 학교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세이는 저것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처음 지원할 때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추천서를 대부분의 학교가 2사람의 추천서를 요구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3사람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교가 딱 명시해 놓은 게 제발 교수권은 받아오지 말아줘.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건데 7년 전, 8년 전 교수한테 가가지고 받는 게 하나도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급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써보시면 아는데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쓸 수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추천서가 그냥 나 누군데 얘 되게 좋은 애인데 열심히 일하는 데가 아니고요. 학교들마다 추천서에도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맞도록 답을 써야 되는데 그 질문들이 같이 일을 해보지 않으면 거의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들인 경우들이 많고 학교가 권하는 가장 좋은 추천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팩트 베이스로 증명하는 추천서들. 리더십이 뛰어나가 아니고 얘가 나랑 저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더라고. 글만 읽어봐도 되게 그 리더십이 느껴질 수 있도록 팩트 베이스로 보여주는 추천서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 그 추천서는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냐면 그 지원하실 최근에는 다 온라인 지원이니까 보통 홈페이지 가서 지원하기 위한 본인 계정을 만들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추천인을 누구로 할 건지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입을 하시면 추천인에게 메일이 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메일을 열면 링크가 달려 있고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까 말한 질문들이 떠 있고 거기에 쭉 이렇게 답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솔직히 제일 걱정인 게, 그러니까 내가 회사 지원을 받거나 회사에서 오픈할 수 있는 환경이면 참 좋은데, 회사에 오픈하기 어려운 지원자이신 분들은 얘네가 원하는 이 바로 위에 보스, 가장 일 오래 한 분에게 추천서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학교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에세이를 쓰실 때 가장 마지막 질문에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써라라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회사 분위기가 도저히 이분에게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이전 상사나 옆에 팀이나 혹은 뭐 우리 파트너사에서 받았다라고 기입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해 주니까 뭐 크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뭐 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보통 한 분이 1년에 지원하면 한 7개나 8개 학교 돼요. 지원을. 근데 얘기 드렸지만 나는 내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추천인도 7개나 8개 학교에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심지어 추천서도 그 안에 질문들이 있고 그것도 학교마다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그 추천인 분이 막 질문 20몇 개를 답을 다 영어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실제로 잘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추천인이 이메일을 받으면 그 이메일을 나에게 포워드 해주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기입을 해놓고 나중에 추천인이 한번 읽어보고 뭐 손을 보고 뭐 낸다든지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그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가끔 학교에서 IP 체크할 때 있어서 추천서를 본인이 기입한 곳과 내 원서를 낸 위치가 똑같지는 않도록 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것도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패키지가 만들어져서 이제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그 일반적인 석사 과정들은 인터뷰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반반 정도 되는데 MBA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인터뷰를 주는 비율은 학교마다 좀 틀려요. 지금 M7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 대비 어드미션 비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 뽑는 편이고, 인터뷰 인비테이션 비율은 어드미션 숫자의 보통 2배수에서 3배수 사이 정도를 주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원할 내년에는 어떻게 상황이 또 변할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인터뷰가 온라인으로, 화상 인터뷰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3년 그 이전,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의 인터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좋은 학교들은 다 와요. 한국에. 꽤 지원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 커뮤니티가 와서 여기서 인터뷰를 진행한 학교들이 많고, 혹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동문들과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좀 랭킹이 떨어지는 학교나 한국 지원자가 많지 않은 곳들, 그리고 에드컴 인원수가 많지 않은 곳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유선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는 로케이션이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랭킹이 조금 낮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해요. 학교에서. 근데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원하는 위치에 있는 곳들은 가봐야 하나도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 메리트를 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까지 나중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얘기 드렸고, 이런 것들 이제 어떤 타임라인에 맞춰서 하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앞에 한번 얘기 드린 건데, 우선 이것도 학교들마다 조금씩 라운드 숫자가 다른 경우들이 많지만 대체적으로는 3개 라운드에 나눠서 학생을 선발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얘기 드렸듯이 워낙에 클래스가 커서 한 번에 받으면 너무 지원자가 몰리니까 쪼개놨고요. 1라운드가 보통 9월 또는 10월 지원이고요. 세컨 라운드가 1월에서 2월, 서드 라운드가 3월과 4월 지원인데, 같은 학교에 2번 지원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3개 라운드 중에 한 번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라운드에 A 학교를 붙었을 때 당연히 2나 3라운드에
다른 학교 지원하실 수 있어요. 중복 합격 당연히 가능하니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학교들 중에서 대부분의 학교는 데드라인 베이스 지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상대평가인데 데드라인까지 지원을 쭉 하면 에드컴에서 서류를 열어보고 비교해서 얘보단 얘가 낫겠다. 인터뷰를 주자. 또 인터뷰를 하고 나면 결과표를 또 비교해서 얘를 주자. 어드미션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유일하게 좀 관심권 학교 중에 콜롬비아는 롤링 베이스예요. 그래서 거기는 상대 비교가 아니고 절대 비교로 일단 먼저 지원한 친구를 까요. 그래서 볼지 말지 결정을 해서 인터뷰도 주고 인터뷰하고 나서도 어드미션 줄지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방식이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나랑 비슷한 커리어, 비슷한 점수대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뭔가 장점이 있어. 이게 그럼 데드라인 베이스에서는 같이 비교하니까 걔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롤링에서는 나보다 약간 커리어가 처져. 점수가 약간 낮아. 근데 그 친구가 먼저 어드미션을 받아버리면 비슷한 역할에 또 하나 한국인을 뽑을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매력적이었어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롤링 베이스는 조금 일찍 지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7월에서 8월 정도를 지원 시점으로 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데드라인까지만 준비하셔도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라운드별로 좀 진행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선발하는 비율로 따지면 세컨 라운드가 가장 많아요. 대략 한 50%쯤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문제는 세컨 라운드 지원자가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은 당연한 얘기지만 1라운드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미국의 지원 시스템을 확실히 한국인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야, 내년 9월인데 뭘 벌써 지원해.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시작 시점이 늦어요. 여름쯤 와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라운드 1까지 도저히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컨 라운드에 좀 많이 몰리는 편이어서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1라운드를 지원 타겟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서드 라운드는 사실상 자체적인 슬롯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왓슨에 1년에 한 20명 들어가면 서드에 1명에서 2명 정도 선발되거든요. 그럼 쟤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MBA가 중복 합격이 가능하니까 1, 2라운드에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나 딴 데 갈래 라고 이제 빠지면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는 그걸 조금 감안해서 오버 보통 하긴 하지만 그래도 빠지면 그거를 채우는 역할을 보통 하게 되는 게 서드 라운드다 보니까 그러니 좀 무빙이 적은 탑스쿨은 좀 적은 편이고 20위권 이하 학교들은 그래도 조금 서드에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라운드가. 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 시나리오는 9월 학기인 미국을 기준 얘기 드렸고요. 유럽 학교들은 대부분의 MBA가 1년짜리 과정인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학교들마다 1년이다 보니까 9월에 시작하는 곳도 있고 1월 달에 시작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요. 대표적인 학교가 인시아드가 1년이면서 9월에 시작하는 과정과 1월 시작하는 과정 이렇게 반씩 돌아가는 두 과정을 다 갖고 있고 얘기 나온 김에 설명 같이 드리면 인시아드는 그 두 개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훨씬 선호하는 건 1월 달 과정이에요. 그게 중간에 여름 방학이 있어서 그러니까 9월 달에 시작하는 거는 9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다 보니까 방학이 없어가지고 인턴을 할 시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잡을 체인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인턴 기회를 가져보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게 찬스에서 훨씬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잡체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시아드 보통 지원할 때 1월 라운드를 훨씬 선호하는 편이니까 그것도 참고로 같이 얘기 드려볼게요. 오케이, 자, 얘기 드린 대로 그 지원하려면 이게 왜 제가 좀 서둘러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냐면 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앞에 설명드렸죠. 우선 GMAT 먼저 시작해서 점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점수가 끝나면
타겟 스쿨 정해서 에세이 쓰면서 토플과 IELTS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줄였어요. 이 토플 IELTS 에세이가 실질적으로는 6월 달 정도부터 시작이 돼야 조금 말이 돼요. 사실은 얘기 드렸듯이 한 학교 지원할 때 에세이를 3개 정도 500자 기준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결국 본인 몫이 돼요. 작업이. 그리고 레주메, 그리고 그거 빼고 나서도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서 작성하는 게 한 학교당 한 6페이지 정도 평균. 물리적으로 한 서너 개 학교만 지원하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토플과 IELTS가 일단 GMAT이 나오면 대부분 끝나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일 아이디얼하게는 GMAT을 5월까지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라운드 1에는 가장 아이디얼하기는 합니다. 자, GMAT은 요 뒤에 아예 시험표랑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총 800점 시험 만점이고요. 우선 이게 로비 영향인데 최근에 학교들에서 GRE 점수도 받아줘요. MBA. 그 두 개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목적이 달라요. GMAT은 이게 MBA가 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만든 시험이었고요. GRE는 일반적인 석사 지원의 목적이어서 시험에 어떤 포인트가 다르냐면 얘는 그러니까 why랑 how가 질문 포인트예요. 뭘 되게 많이 아는 게 사업 잘하는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니까 질문이 여기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그럼 앞으로도 많은 걸 알 확률이 많아거든요. 그래서 GRE 테스트는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같은 단어 골라라, 반대 단어 골라라 이래가지고 단어 한 2만 개 정도 외우면 이제 볼 수 있는, 전혀 단어 같은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고력을 체크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이 똑같이 수학과 버벌이 반반인데 여기도 매스, 여기도 매스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뤄지는 매스의 영역은 GRE가 조금 더 많아요. 대신에 얘는 조금 더 한국적이에요. 그냥 공식 잘 외워가지고 깔끔하게 풀면 답이 구해지는 스타일이고, 똑같은 얘기로 수학 잘하는 게 사업 잘하는 거랑 아주 큰 영향은 없으니까 GMAT의 매스는 진짜 수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력, 그러니까 공식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저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가 문제 포인트가 될 때가 좀 많은 형태여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공부하던 거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공부해보면 정말 재밌다고, 그동안 되게 암기식으로 했던 공부가 왜 그래 하는지 이해하면서 훨씬 재밌다고 좀 얘기를 하는 시험인데,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보려는 GMAT 시험에서 매스랑 버벌이 정확히 점수로는 400점씩 반반 나눠져 있고요. 제가 수업 보면 매 첫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좋은 시험인 게, 일단 시험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되게 비싼 돈 내고 멀리까지 왔다고 기본 점수를 100점씩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도 일단 200점을 주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GMAT의 퀀트 매스 영역인 중학교 3학년 정도 과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보시면 한국인 중에 한 10% 이상은 만점을 받아요. 그럼 얘를 만점을 받으면 내가 받게 되는 점수가 일단 매스 400에 버벌 기본 100점에, 그쵸? 내 출발점은 500점이죠. 근데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GMAT 시험은 객관식 테스트예요. 버벌 36문제를 모조리 다 틀리는 거는, 이걸 모조리 다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거 알죠? 그렇죠? 얘를 모조리 다 틀렸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점수가 500점인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에서 C인가 A인가 C발인가 뭐 이렇게 쓰다 보면 그렇죠? 대충만 찍어도 36개 중에 보기가 5개 있는 시험이니까 대략 한 7개 정도는 정답이 생길 거고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내가 하나도 모르겠냐고 몇 개만 거기서 정답을 맞추면 그만큼의 점수가 기본 점수에 붙어요. 대략 한 600점 정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50위권 이내 학교를 가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험 보는 인원수 대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MBA를 간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어서 그래요. 대신에 좋은 학교를 가려면 반대로 매스는 400점이 끝이에요.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이 버벌 점수를 끌어올려야만 학교 랭킹은 좋은 데를 갈 수 있어서 조금 타겟 스코어이 높으신 분들은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뭐 지금 이걸 공부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셨을 때 그냥 무작정 앉아서 공부만 신경 쓰지 말고 왜 이 시험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단기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항들을 배울 때 과목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SC라는 과목은 우리가 배웠던 거로는 토플 문법 약간 이런 거에 제일 가깝거든요. 문장을 쭉 주고 밑줄을 쳐준 다음에 얘를 가장 정확히 쓴 거를 골라보세요. 이런 테스트예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중에 MBA 끝나고 나서 내가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쓴 계약서가 A가 읽을 때는 이렇게 읽고 B가 읽을 때는 저렇게 읽으면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GMAT SC는 문법적인 오류를 찾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누가 읽어도 헷갈리지 않도록 가장 정확히 문장을 쓸 수 있는가 하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훨씬 좀 편하게 시험을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문장을 가지고 테스트 오는 게 SC라고 치면 걔가 이루어서 더 커지는 문단을 가지고 나오는 게 크리티컬 리즈닝 CR이에요. 버벌 과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인데 얘는 정말 딱 논리 시험. 어떤 근거로 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사람의 얘기를 가장 정확히 반박한 거 골라주세요. 이 사람의 얘기를 가장 정확히 서포트하는 거 골라주세요. 처럼 글 안에 숨어있는 그 논리 체크. 한국인들이 가장 잘하는 말싸움 잘하고 막 이런 우리 특성이 있다 보니까 워낙에 좀 논리적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일 좀 편애하는 과목이고 마지막에 리딩 뭐 다들 아는 그 리딩인데 약간의 차이점은 얘기 드렸듯이 얘는 영어 시험이 아니라고요. 토플의 리딩은 정말 얘를 얼마나 잘 영어적으로 잘 읽어낼 거냐가 메인 포인트면 얘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네가 MBA 끝나고 나서 회사 꽤 높은 자리에 아침에 출근하면 네 책상에는 이만큼의 전날 계약서니 서류가 올라와 있을 텐데 네가 빨리빨리 그걸 넘기면서 글 안에서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는지 저기 많은 글 안에서의 포인트와 이걸 쓴 사람의 의도, 글의 구조 그러니까 마이너한 해석보다는 크게 좀 글을 읽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맞춰서 준비를 해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퀀트랑 버벌 영역 말고 밑에 보시면 총점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IR이라고 얘기하는 복합사고 체크하는 테스트랑 그다음에 라이팅 테스트도 한 문제씩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저희 학원에서 매달 특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한 번 정도 특강만 들어보시면 이 둘은 높은 점수를 요구한다기보다는 기준만 넘기면 이슈가 안 돼서 특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요 위에 이 두 큰 매스랑 퀀트 부분을 가지고 다들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 이거를 그 리더스는 어떻게 가이드를 드리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그냥 간단하게 밑에부터 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는 이 시험을 그냥 크게 두 단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첫 번째가 이론 종합반, 이론 정리반이라고 해서 각 시험 과목들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는 클래스고 저건 기본 내용 정리다 보니까
당연히 과목들마다 한 달 과정으로 끝이에요. 뭐 추가되는 게 없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적중반이라는 클래스는 실전 연습을 하는 클래스여서 저거는 저희가 매달 교재를 바꿔가면서 수업을 변형시켜서 뭐 시험이 첫 번째 끝나는 분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보셔야 되면 매달 오셔가지고 새로운 문제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그 리더스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위에 보시면 저희가 주중에 클래스가 있고요. 똑같은 클래스가 주말에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클래스가 온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주말반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론반 신청을 하시면 그걸로 오전에 주중에 듣던 주말에 듣건 혹은 온라인으로 듣건 본인 편한 시간대에 수업을 그냥 들으시면 되고 혹은 나 주말반에 와서 수업 들었는데 조금 졸아서 이해를 다 못했다가 되면 다시 집에 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당연히 메이크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시간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반만 신청하시면 뭐 주중이건 주말이건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수업 들을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시면 될 거고 이게 준비 기간이 혹은 시험 보는 기간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학생들처럼 좀 시간 여유가 많은 풀타이머들과 직장 생활이 좀 바쁜 파트타이머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저희가 보통 풀타이머들은 첫째 달에 4개 과목의 이론 정리반을 다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해서 둘째 달에 적중 종합반도 한꺼번에 다 듣게 해서 2개월 차 마지막이나 3개월 차 초반기에 첫 번째 지매 시험을 보도록 보통 가이드를 해요. 그리고 저때 시험 보시고 학원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점수가 조금 예상보다 모자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언제쯤 두 번째 시험을 볼지를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직장인 분들은 이론 정리 과목 매스 아까 얘기한 CR, SCRC를 한 달에 다 끝내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얘는 일단 이론 정리반 자체가 2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달에 예를 들면 매스랑 CR, 둘째 달에 SC랑 RC를 듣고 근데 2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공부 습관이 붙어서 적중반은 그래도 한 달에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분들은 그렇게 진행해서 3개월 차 말의 첫 번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정이 바쁘면 적중반도 나눠가지고 4개월 차 뒤에 첫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1라운드 지원을 위한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시작한다고 해도 얘기 드린 대로 2월, 3월 2달에 걸쳐서 이론반을 들으면 이제 4월부터 적중반이 시작이 될 텐데 그 GMAT 시험이 1년 동안에 5번 볼 수 있어요. 평생 8번 제한이 있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3번째 정도 시험에 성적이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게 시험장 환경도 낯설고 PC를 보는 약간 이런 스타일도 낯설어서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실력 대비 본인의 결과를 조금 못 만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3번 정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그렇게 치면 정말 이렇게 해야 지금 딱 6월 달에 3번째 시험을 보면서 한 달에 한 번 본다고 쳤을 때 끝낼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걸 어떻게든 5월까지 좀 당길 수 있어야 조금 더 여유 있게 1라운드 지원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좀 시간 관리에 약간 타이트한 면은 있겠지만 있으니 가능하면 적중 종합반은 한 달에 대충 끝내서 첫 시험을 좀 가능하면 3개월 차 말에 그래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준비해서 시험 성적이 나오면 얘기 드린 대로 이제 바로 지원 준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때가 참 현타가 많이 오는 시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여기 아니면 안 가 막 이러다가 뭐 여기랑 여기도 좋은 학교죠 이런 얘기 하다가 600으로 갈 수 있는데 어디 이런 얘기 내려오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좋은 성적 만들어서 이제 내가 좋은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만들면 이게
워낙에 입학 비율이 적어요. 10명 중에 1명 탑스쿨들을 뽑다 보니까 아까 처음 얘기 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한 7개 정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거를 또 1라운드 지원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2개 라운드로 나눠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게 다른 것보다 그 MBA 지원 과정을 여러분들이 처음 겪잖아요. 그러면 에세이를 써보는 거, 인터뷰해보는 것도 안 해봤던 작업들이에요. 그럼 그 학교들을 첫 학교에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나는 내 스토리나 내 패키지가 참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걸 보는 사람은 나랑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친구들이 내 걸 보게 되다 보니 내 패키지가 이들에게 얼마큼 매력적인지, 혹은 어디가 좀 이상한지 같은 것들을 라운드 1에 한번 검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예를 들면 내고 싶은 학교가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라운드 1이 확실히 확률은 높으니 여기 가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겠다는, 가능하면 라운드 1, 혹시 모르는 거니까 여기는 내가 붙어도 갈지 말지 고민될 것 같아. 꼭 내세요. 라운드 1에.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내 패키지를 가지고 인터뷰 인비테이션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 직접 인터뷰를 들어가서 그 에드컴이 내 패키지를 놓고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지, 어떤 걸 재밌어하는지를 본인이 느껴보면 그 다음 라운드에 나머지 학교들을 지원할 때 내가 어디를 더 보완해야 되고 어디는 빼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훨씬 더 감을 잘 잡으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2개 라운드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짜보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게 막 7개, 8개 학교를 다 너무 공들여서 준비하기가 솔직히는 쉽지 않아서, 상당수의 학생들은 정말 나의 타겟 스쿨 한 3개나 4개 정도 골라가지고 지원 시점까지 일정이 타이트하니까 그 학교를 지원하다 보면 작성하게 되는 에세이 질문들로 구성해서 낼 수 있는 나머지 학교들을 추가로 좀 더 내는 형태로 지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은 아직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얘기 드렸듯이 탑B 아닌 20위권 이하에는 서드 라운드에도 생각보다는 기회가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비자 이슈가 없는 유럽이나 아시아권은 서드 라운드도 상당히 많이 뽑기 때문에 그쪽이 좀 생각이 있으시면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 밑에는 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상 MBA 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저희가 보내봤을 때 유럽과 미국에 조금 그 선호하는 차별성이 느껴진 거는, 미국 학교들은 일단 미국인이 거의 모든 학교들마다 절반이 넘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걔네는, 이게 뭐 딱 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체 클래스 중에 이만큼 미국인이면 이제 뭐 나머지 인도, 막 중국, 한국 이런 애들이 이제 뭔 얘기냐면 우리가 메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럽은 어느 학교도 한 나라가 20%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걔네들은 다 고만고만한 애들. 그래서 유럽은 훨씬 더 다이버시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되게 다양한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다. 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지원할 때 있어서 업무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개인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쓰는 부분이 유럽 지원에는 메리트 있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다음은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셔야 될 에세이 질문인 거고, 여기는 이제 인시아드 에세이를 지금 들고 왔고요. 얘를 들고 온 이유는 여기가 질문이 제일 많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질문 1, 2, 3, 4 옵셔널, 오른쪽에도 1, 2, 3 옵셔널. 그러니까 이 학교 하나 지원하려고 치면 써야 되는 에세이 질문이 총 9가지 에세이 작성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얘기 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가능하면 빨리 좀 점수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이 질문 사항들은 그냥 참고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어차피 우리가 얘기했지만 GMAT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를 낼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으니 미리 준비는 어려워요. 그래도 어떤 나의 뭐랄까 공부 의지도 태울 겸 연마다 해마다 조금씩 질문이 바뀌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준비 시작하실 분들은 본인이 가장 희망하는 학교에 들어가시면 그 해에 그 학교의 에세이 질문들이 다 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출력해다가 공부하는 틈틈이 혹은 출근 퇴근하는 틈틈이 이런 질문들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어떤 사항들을 좀 쓰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이게 MBA는 얘기했지만 꼭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과정이다 보니까 성적 이상으로 이 지원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지원자가 사실 저희한테 오면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학교를 왜 가야 하니가 다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 네거티브예요. 회사 다니기 싫어서 이런 거잖아. 지금 직업이 싫어서 바꾸려고. 근데 그거는 내 이유죠.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학교가 나를 뽑아줘야 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야 갈 이유가 많지. 가서 연봉도 올리고 싶고 커리어 바꾸고 싶고 난 이유가 많은데 그러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지원자 10명 중에서 1명 뽑는 거라고요, 학교는. 그러면 정말 나기 때문에 얘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1번은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엔지니어인데 경영해보고 싶어요. 가 아니라 어떤 경영, 그리고 그렇다면 현재 어떤 경영이 문제고 네가 보기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내 커리어에서 내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래닝을 좀 찾아보셔야 될 거고, 이게 지금 아마존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예전 거긴 하지만 입학생들의 에세이 모음집 같은 거 파는 곳들 꽤 많거든요. 그 중에 그냥 제일 인기 많은 거 하나 정도 사셔가지고 이렇게들 고민하는구나 같은 거 좀 참고로 보시면 훨씬 아이디어 얻기 좋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고, 나머지 질문들은 다 빼고 하나만 제가 추가로 얘기 드리면 밑에 거의 모든 학교가 옵셔널 항목이 있는데, 자 저거는 저런 거 쓰는 거라고요. 학점이 3.0이 보통 안 될 때 내가 왜 낮은지,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을 때 왜 받을 수가 없는지, 그리고 경력에서 6개월 이상의 갭이 있을 때 왜 갭이 있는지.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저거 비우지 말고요. 비우지 말고 그렇게 방어 무기로 쓸 게 없으면 공격 무기로 바꿔서, 그러면 내가 학교에 갖다 줄 수 있는 게 뭔지. 컨트리뷰션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마케팅 하면서 데이터 진짜 많이 만져봤어. 질문에는 그런 게 안 물어봐서 쓸 데가 없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니네 요새 보니까 데이터 관련 되게 열심히 연구하던데 나는 실제로 써봤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툴도 만져보고 했으니까 학교 가서 이런 것들 모르는 친구들과 나눠보고 싶어. 그런 식의 이제 조금 더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로 꼭 비우지 말고 채워서 써보시면 훨씬 더 좀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일 테니까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얘기 드린 거를 그냥 제가 쭉 작성을 해놓은 거고, 하나만 빼먹은 거 조금 추가로 얘기 드리면 고레세이, 내가 왜 가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자. 요거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상당수 학교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저거 있어요. 그 리더십. 너 어떤 거 있었어? failure. 실패 어떤 거 했어? 근데 거의 저희가 그 지원자 가이드에 보면 지원자 중에 거의 80%가 케이스를 써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리더십을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프로젝트였었고 얼마나 큰 성과가 났고 글을 쭉 읽고 나면 그 프로젝트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얘네는 그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너 지원자 네가 어떤 사람인 건데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일을 쓰다가 본인이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액션을 했고 왜 그렇게 했었고 스토리를 자꾸 본인 쪽으로 좀 끌고 정말 예전에 하버드 에세이 외국에가 쓴 것 중에 정말 유명했던 에세이 하나가 리더십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얘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딱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와중에 친구가 넘어져 다쳤고 얘를 끌고 내려가면서 얘를 치업했다가 부축했다가 안았다가 어떻게 힘든 친구를 데리고 내려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라는 사람을 잘 보여준 에세이가 학교에서도 독특했다라고 좀 얘기할 만큼 케이스가 아닌 정말 나 왜 어떻게를 좀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얘기해 드렸듯이 조금 미리 지원하시면서부터 공부하시면서 스토리를 디벨롭 하시는 게 좋을 테니까. 자, 요거는 얘기해 드렸던 추천서 질문. 사실은 정말 정확히 하자면 여러분이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볼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이 실제로 본인이 관여하게 되니까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보다 우선 오른쪽 볼게요. 하버드는 올해는 추천서 질문 딱 3개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사실 가장 많긴 해요. 뭐 잘해? 뭐 못해? 그 다음에 추가로 할 얘기 뭐 더 있니? 이 정도. 물론 잘하는 거를 굳이 하나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 개 언급해도 관계없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형용사 남발이 아닌 정확히 팩트 베이스로 쓸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고요. 이 뭘 못하니 부분도 생각보다 고민 많이 하셔서 쓰셔야 돼요. 비울 순 없고 충분히 정말 못하는 거 쓰면 힘들고 그렇죠. 충분히 학교 가서 커버 가능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얘는 공대 나와서 일 정말 잘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이 살짝 부족한 게 아쉽더라. 그런 게 좀 뭐 발전되면 좋을 것 같더라. 혹은 제일 많이 쓰는 얘 너무 착해. 그래서 누가 뭐 부탁하면 다 들어주느라고 맨날 밤에 혼자 남아있고 이런 고치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아니면 써도 될 만한 것들. 리더십 이런 거.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리더십은 성장하면서 발전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뛰어난 리더긴 한데 얘가 나중에 더 올라가서 누구 잘라야 되고 누구는 빼야 되는 그런 디시전까지 내리려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교 가서 더 많은 사람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길러질 것 같아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인 거니까. 자,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질문이 딴 데는 더 많기도 한데 3개밖에 없는 하버드를 가져온 이유는 여기를 보자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저 왼쪽이에요, 사실. 왼쪽 편을 보시면 지금 프린트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추천서를 받을 때 라이팅에서 질문을 써야 되는 항목도 있지만 점수를 매기는 항목들도 있어요. 지금 그게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있는 뭐 큐리시티, 뭐 인티그리티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매우 우수, 보통 별로, 아주 별로. 보통 5개 항목으로 이렇게 점수표를 매기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거죠. 저거를 학교에서 왜 굳이 물어볼 거냐. 1번. 그리고 왜 굳이 순서는 저 순서인 거냐. 2번. 그러면 학교는 추천인에게 되게 저거를 중요하게 여겨서 물어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 패키지에 특히 내 레주메에
저런 사항들이 읽힐 수 있는지 지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에세이 쓰거나 저기 레주메를 쓰실 때 첫 번째 제일 좋은 팁 중에 하나가 학교들마다 다 저 질문 항목들을 구글링 해보시면 볼 수 있어요. 해서 학교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저 포인트들이 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지, 없다면 조금씩 말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들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사항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뭐 쭉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들 끝났고요. 좀 빠진 장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면 라운드에 따라 조금 다른 편인데 지원해서 한 달? 평균 한 달 정도 뒤에 서류 검사들 쭉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이 와요. 그러면 어드미션 커미티랑 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긴 하고요. 간혹 가다가 동문하고 하든지 아니면 이 지원자가 워낙 많을 때는 2학년 학생들과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가장 힘든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게. 그러니까 에드컴들은 워낙에 노하우가 많아서 본인이 학교 대표기도 하니까 지원자한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아 하고 노하우도 많다 보니 최대한 잘 끌어내요. 내가 잘 못하고 있어도. 근데 이게 2학년들은 자기 후배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타이트하게 시선을 두고 학생들을, 지원자를 바라볼 때가 많고, 더더군다나 저기 하겠다고 손든 애들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 애들 거의 안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인도 애들. 그럼 걔도 영어를 말하고 나도 영어를 말하는데 서로 못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 막 발생하는. 그래서 인터뷰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누구랑 하게 되는지 미리 알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알게 돼서 그 대상이 2학년 인도애면 아예 준비하는 와중에 중간에 인도 영화라도 보고 들어가라고. 발음이라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 할 만큼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장소는 학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요새는 뭐 저기 화상으로 많이 진행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편이고, 미국 학교는 거의 다 인터뷰는 3번 딱 해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 하고요. 유럽 학교들은 2번 하는 경우 꽤 많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미국은 2년짜리 과정이다 보니까 살짝 영어 떨어져도 들어와서 1년 동안 충분히 디벨롭할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유럽은 대부분 1년이어서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잡서치하고 막 인터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영향이 떨어지니까 훨씬 더 좀 타이트하게 보는 편이고, 여기서 잠깐만 좀 추가 얘기를 드리면 토플 점수가 미니멈이 100인데 그럼 정말 99는 안 되나요? 지원 가능해요. 98은요? 지원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영어 점수가 살짝 낮았을 때도 학교에서 인터뷰를 보통 줘요. 나머지 괜찮으면.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인터뷰가 조금 까다로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션으로 이 지원자가 지금 영어 실력이 살짝 의심된다. 그러니 나가서 일반적이지 않은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체크해봐라. 그리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가능하면 조금 점수는 맞춰놓고 지원을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낫다. 또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여기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뭐 아직 워낙 나중 일이라 거의 나중 까먹겠지만 지원 준비하는 시점부터 여러분이 어드미션 만들 때까지 가장 좀 뭐랄까 여러분의 합격 확률을 높이는 키 중에 하나는 적극성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생각보다. 사람이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나 아직 점수도 안 나왔는데 학교에다 메일 보내도 될까? 당연히 돼요.
뭐도 없는데 해도 될까? 당연히. 뭐가 됐건 더 액티브하게 연락도 취해보고 네트워크도 해보고 시험 준비도 훨씬 더 그리고 인터뷰도. 이게 보통의 인터뷰 진행이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면 인터뷰를 해주는 인터뷰어도 이게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질문하실 때 준비할 때 5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가능하면 3분 이내로 질문마다 답변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 대부분의 학생들 진행 방식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인터뷰어가 넌 궁금한 거 없어? 그러면 뭐 궁금해 하면 답해주고 끝. 이러지 말고 어차피 구글링을 해보시면 올해 지원자 인터뷰 혹은 1라운드 지원자 인터뷰 다 떠 있거든요. 예상 답변을 만드실 때 아예 그 뒤에다가 질문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너 왜 우리 학교야? 그러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답한 다음에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없더라고. 너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 처럼. 이게 이렇게 되면 질문과 답이 아니고 대화가 돼요. 그때부터. 그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말했지만 똑똑한 애도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되게 잘 어울릴 친구들을 선발하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 대답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의 완전히 이미지가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영어가 약할 때는 더더군다나 인터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영어 약한 티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계속 막 질문 던지고 나는 앉아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체크해 보시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아마 2라운드가 대충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지원을 위해서 학교들마다 세션들을 계속 열 거예요. 뭐 크게는 아마 3월달, 4월달부터는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학교들 모여서 그런 세미나도 하긴 할 텐데 뭐 커피채 시간 뭐간 세션들이 열리면 참석해서 조금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중에 학교 지원하실 때 거의 모든 그 지원서 서류에서 묻게 돼 있어요. 너 우리 학교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 기울였어? 인터넷 서치 하나만 쓰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커피챗 어디 참석했어서라고 남겨놓는 게 그래도 나의 어떤 그런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서 에드컴이나 동문들과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빌드업을 하시는 분들 꽤 많다 보니 잘 그런 기회도 있으면 활용해 보시고 저희가 가능하면 정보를 없는 상당수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번 올려드리니까 그런 것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찾아보시면 자주 와보시면 안내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나온 김에 인터뷰 팁 하나 더 드리면 이게 나는 인터뷰를 하는 거지만 나를 인터뷰 해주는 사람은 그 진짜 디시전 메이커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학교 웬만한 패컬티나 뭐 학생들은 그냥 얘가 되게 좋았어가 아니라 내 대답들을 다 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얘가 이렇게 답했다. 5점. 예를 들면 내 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4점. 그래서 인터뷰가 끝나고 났을 때 그래서 길지 않은 게 좋다는 거예요. 잘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났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땡큐 레터는 꼭 쓰셔야 되는데 그때 혹시나 인터뷰 중에 뭔가 상대방이 잘 캐치 못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들 아니면 아예 그냥 내 답변들을 너무 티나지 않게 짧게 한번 싹 정리해서 같이 너랑 같이 시간 보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나 너무 좋았다 같은 멘트를 해주면 훨씬 그 인터뷰어가 본인 리포트 쓰기에 좀 편해지면 내 점수가 나빠질 리도 없을 테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사항은. 자, 뭐 이거는 저희 리더스가 GMAT 준비로는 뭐 국내에서 완전 넘버원이기도 하고 또 이제는 거기 넘어서 에세이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 어드미션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 그런 거 좀 안내를 드렸고요. 몇 년 전에
인시아드 마케팅 디렉터가 연락이 와서 되게 당황했는데 지네 그 해에 한국인이 12명이 들어왔는데 12명이 전원 다 리더스 출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에 한 나라에서 이렇게 다 보낸 아예 역사가 없어서 이제 본인들이 학교 마케팅을 네이버랑 하다가 차라리 너희랑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학교들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들을 같이 기획하고 하는 중이니까 뭐 그런 소식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들은 자, 제 세션은 이 정도로 마칠 거고요. 혹시나 뭐 일단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뭐든 질문하실 거. 네. 토플 대신에 IELTS 스코어를 갖고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IELTS 스코어 같은 경우는 오버럴 점수가 있고 네. 필수 점수가 있는데 네. 그 각각의 미니멈 요건이 따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탑스쿨 기준으로 했을 토플도 다 있어요. 때 IELTS 다 있어요. 근데 크게 신경 안 써요, 사실은. 그 미니멈이 안 돼도 섹션마다 오버롤만 맞추면 다 받아줘요. 예전에 IELTS 준비한 경험이 있으면은 네. IELTS로 계속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그럴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차이는 GMAT 성적은 5년 동안 유효하고요. 토플 또는 IELTS는 2년 동안만 유효해요. MS로 석사를 이미 했을 경우에 네. GPA를 낼 때 그 기준이 그 석사 기준 GPA를 두 개 다 내요. 학부랑 두 개 다 내요. 네. 다 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낮은 게 있으면 또 사유서 써야 돼요. 그것도 네, 쓰는 게 나아요. 학교마다 틀리죠. 네, 12월 달에 나는 케이스도 있고 1월까지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달라요. 달라요. 그건. 그리고 그것도 지원자 수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해요. 올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또 경기가 나빠지면 지원자가 늘어요. NBA는. 2라운드 데드라인 날에 스탠포드 서버 다운됐어요. 왕창 몰려서 말도 안 되는 심지어 딴 데도 아니고 스탠포드 서버 다운돼가지고 한 7년, 8년 전에 한번 있었고 처음 있는 내년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뽑을 때 지역 쿼터별로 막 뽑으니까 아시아 지역은 중국인들이랑 인도인들이 잘해가지고 심해서 더 높게 받아야 된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그거 되게 애매해요. 답드리기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10위권 정도 이내가 합격생 GMAT 평균 성적이 730대가 넘거든요. 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 드리는 거는 근데 다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왓튼 학장도 맨날 하는 얘기가 나 작년에 800점짜리 우리 학교 4명 냈거든. 2명 떨어뜨렸어. 이 얘기예요. GMAT 다가 아니야. 얘기하는데 또 한국 애들 평균 내보면 75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있는데 그렇다고 또 낮은 점수가 못 가냐.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저희랑 에세이 작업한 친구 중에 670점인데 하버드 인터뷰를 받은 친구 있거든요. 그 점수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냥 740이 넘으면 그냥 끝내시고요. 근데 타겟이 높을 때 얘기해요. 이 밑에까지는 지원 시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뭐 낮은 점수로 가는 케이스가 당연히 있지만 어찌됐건 조금 더 높았을 때 눈이 한 번 더 갈 수는 있는 건 이게 MBA 지원은 정말 봐야 되는 요소가 많아요. 진짜 다양한 걸 보게 되는데 내 확률을 가장 높이는 거는 어찌됐건 마이너스 팩터를 최대한 줄이고 플러스를 최대한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예를 들면 1라운드에 지원하고 싶어. 얘기했지만 9월달, 10월달이 데드라인이면 7월달에는 SLS 시작해야 되는데 현재 막 720이 있는데 40 만들겠다고 8월까지 시험 보고 있는 건 아닌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랬으면 이때까지 끝내도 관계 없겠지만 뭐 4월이야. 720이 나왔어. 그럼 한 5월, 6월까지 한 번 정도 더 보는 거는 나는 추천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해외 대학생 졸업 기준으로 네. 풀 IELTS 웨이버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학부 나왔거나 대학원을 나왔으면 다 웨이버,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나왔었어도 내 수업이 다 영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웨이버. 되게 애매하면 학교에 문의해 보시면 알려줘요. 모든 학교가 그냥 영어권 학부 졸업했으면 다 네, 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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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요. 1년 거쳐서 재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지 궁금한 게 3년도에 딱 했는데 원하는 안 돼서 네. 됐는데 재지원을 하거나 다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생각이 되게 깊으시군요. 저 미리 안 될 것까지 고려해서 저 준비를 철저하게 해보고 싶은. 재수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꽤 있고, 요거는 생각을 해보실 게 그러니까 재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학교에서 내 첫 해의 패키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재지원을 하면 싹 갈리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너 재지원이구나 그러면 에세이 나 다 갖고 있으니까 됐고 지난 1년 동안 네가 뭐가 더 발전했는지 얘만 정리해서 내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내가 떨어진 이유. 첫 해 내가 떨어진 게 점수가 좀 아쉬웠어. 제일 쉬워요. 왜냐면 걔만 올리면 되니까. 경력이 좀 짧았어. 더 쉬워요. 쌓으면 되니까. 에세이가 별로였어. 커버가 안 돼요.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게 커버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첫 해에 막 던져보는 건 안 돼요. 지원할 때 최대한 잘 준비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내셔야 혹시 안 됐을 때라도 그 다음에 다시 재지원할 때 크게 불이익이 없으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의외로 회사나 학교 네임밸류를 많이 안 봐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이 레이업을 많이 하면서 MBA 학교들에서 지원서를 먼저 내고 진입 점수를 늦게 낼 수 있는 오퍼를 주는 게 나왔다는 기사를 봤는데 올해 만에 특이 사항이 있는 걸까요? 그게 빅테크에서 레이오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최근에 뭐 MS, 구글, 아마존 이런데 네. 레이오프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슈가 아니라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이 지매 시험이 시험장에 모여서 봐야 되는데 시험장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시험장이 셧다운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나마 한국은 다행인 거지 뭐 중국은 더 심했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고 싶어도 시험을 볼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 학교에서 지매 점수 내지 마. 그냥 이따 와. 그냥 지원해. 지매 웨이버거든요. 그거를 오래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 터진 3년 전부터 이게 올해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얘기 드린 대로 이 시작이 코로나가 사실 발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대부분이 이제 퇴자가 됐으니 내년도까지 이게 계속 갈지 다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험을 못 봐서 실제로 지맷 웨이버로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 학교도 그냥 그들끼리 비교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왜냐면 시험을 꽤 많이 볼 수 있게 됐으니 지원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웨이버랑 이걸 어떻게 좀 비교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드미션 발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될 거고 얘기 들은 대로 내년까지 유지가 될지는 저희도 지금 장담은 못해요. 이거는. 그런 게 생기면 경쟁률에 뭐 변화가 생긴다. 근데 학교는 제 생각에는 이거 유지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유일한 관심이 랭킹이에요. 얘 잘 키우는 거 필요 없고 얼마나 랭킹을 올릴 거냐가 제일 큰 관심이거든요. 랭킹 산정의 1번이 취업률, 연봉. 제가 드린 표 뒤에 보시면 졸업생 첫 해 취업률하고 평균 연봉 나오는 거 있죠. 딱 거의 랭킹 순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지원율 같은 것도 학교 랭킹 산정에 좀 포인트로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GMAT을 웨이버 해줄수록 지원자가 많아질 테니 유지할 확률은 많은데 얘기 드렸지만 이게 우리한테는 꼭 유리한 게임은 아니에요. 그럼 GMAT을 웨이버 해주면 나의 능력을 뭘로 어프로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인 지원자가 뭐 딴 애보다 경력을 잘 쌓았다든지 이게 솔직히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더 조금 차별성이 힘들기도 해요, 사실은. 펑션이 뭐 세이브 마케팅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네. 이런 경우 무수가 적어서 그런 건데 아니면 실제로 거의 안 보이는 아니에요.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적어놓은 거는 엔지니어지만 현재 회사에서 약간 마케팅 롤을 하고 있거나 세일즈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학부가 저희 보내보면 학부가 엔지니어링이나 공대 쪽이 사실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학교에서도 가장 선호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하고 지원을 하면은 이게 뭐 어떤 영향이 잠깐 옵셔널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6개월 이상의 갭이 있으면 작성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경력이 짧은데 갭이 생기면 사실 무슨 커버 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걔네가 GMAT 준비하느라고 그만뒀어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여서 다른 뭔가에 좀 사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 시점 근처 가서 그만두는 거는 6개월보다 짧으면 굳이 설명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능하면 좀 준비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낫긴 하고요. 정 그래야 되면 뭔가 사유서를 쓰긴 써야 돼요. 뭐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뭐 가족 이슈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을 만들긴 하는데 네, 좀 필요해요. 그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려면은 보통 어떤 요소를 많이 평가를 하나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네. 그리고 의외로 많지 않고요. 많지 않고 근데 이거는 하나만 팁을 드리면 한 학교 받기는 어려운데요. 하나만 받으면 쉬워져요. 여러 개 낸 다음에 A 학교가 장학금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면 이걸 가지고 B, C, D를 칠 수 있어요. 어드미션 커미티가 예를 들면 어드미션 커미티도 직원인 거잖아요. 그 학교에. 그럼 걔의 고과 산정의 1번이 뭐냐면 네가 뽑은 애가 왔냐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을이지만 붙고 나면 내가 갑이 되는. 그래서 야 A 학교는 나 4만 불 준다는데 너도 주면 갈게. 그럼 걔네가 네가 그럼 받은 거 좀 보내봐봐. 보내주면 4만까지 힘들지만 2만은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해요. 그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네. 저희 뭐 작년에는 40대 후반이신 분도 보냈으니까 경력 조금 긴 거 크게 네. 남자분들 평균 지원 나이가 30 중반, 여자분들 30 초반 이 정도가 제일 좀 많은 편이거든요. 대신에 저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좀 나이가 많을 때 학교에서 걱정하는 거는 학업 능력, 그 다음에 취업 2개예요. 딱 2개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조금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한 걱정 안 하도록 뭔가 좀 틀을 짜놓으면 크게 상관없어요. 그건. 학교마다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생의 뭐 GMAT 평균, 토플 평균, 경력 평균 다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이게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은 거지만 사실상 MBA는 학교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교를 가는 게 내 커리어에 가장 도움될 거냐. 또 학교를 들어가서 보시면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 뭐 산업별로 디테일하게는 회사별로 올려놓은 것들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MIT? 경력 8년 플러스면 돼요. 네. 네. 레귤러보다는 조금 수월해요. 네, 좀 수월한데 대신에 저기 미국도 1년짜리 과정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미국은
1년짜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년짜리와 1년짜리를 병행하거든요. 근데 MBA 같은 경우가 미국이 2년짜리는 9월에 시작하는데 1년짜리는 이게 9월에 시작해서 5월까지 하고 여름방학 했다가 다시 9월에 시작해서 5월에 이제 보통 끝나는 시기면 1년짜리는 6월 달에 시작해서 진짜 12개월, 딱 1년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드 라운드가 없어요. 입학까지 너무 짧아서. 그래서 이 1년짜리 과정은 무조건 1 혹은 2에 지원하셔야 돼요. 저기는 라운드 조금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력이 보통 이거는 얘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들에 뭐 스탠포드에도 있고 켈로그에도 있고 MIT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목적이 너 이미 일 많이 했잖아. 그러니 굳이 애들하고 이 기본 과정 하지 말고 그거 줄여서 한 몇 개월에 끝내고 2학년에 그냥 바로 들어가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조금 수업은 타이트할 수 있는데 그런 경력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지원자 풀 자체가 작아가지고 GMAT 평균 성적이 레귤러보다 조금 낮아요. 꽤 많이 낮아요, 사실은. 추가 질문인데 2년짜리 코스에 입학을 해서 뭐 1년 안에 졸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거 그건 없어요. 네,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돼요. 네. 안 돼요. 플러스 2가 가면 그거는 전형이 다른 건가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전형만 달라요. 똑같이 수업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미션 받고 일하다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 이제 지원 시기가 졸업 지금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통 지원 시기가 지원 시기는 달라요. 저거랑 달리 따로 뽑아요. 걔는 보통 4월 말, 5월 요때. 그래서 졸업 직전이거나 졸업 바로 직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라운드가 1, 2, 3이 똑같이 다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한 번. 4월 말 정도 한 번. 한국에서 2월 전에 졸업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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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트랙에 따라서 GRE 준비하는 게 낫다고 집에서 하는 게 낫다 이런 거 써있는 학교도 있던데 아니요, 그거 없어요. 그냥 선호되는 거 써있는 학교 같긴 하더라고요. 네. GMAT 점수 내는 게 낫다 여기서는. 네. 상관없이. 학교에서 선호하는 곳을 학교가 밝힌 곳이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트랙별로 뭐 자기 학교 내에서 GMAT, 이과는 GMAT 같다, 이과는 GRE 기간이 같다 이런 거 써있는 걸 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MBA가 아닐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MBA는 과라는 게 다른 아로 안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말했지만 이게 시험 특성이 좀 달라서 저희 보면 아예 높은 점수는 GMAT이 더 좀 편한 것 같고요. 한 GMAT 기준에 600점 초반 요 정도까지는 영어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GRE가 편한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영향을 줄 수 있죠. 당연히 줄 수 있죠. 그거는 네. 장학금에는 특히나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나 근데 이게 왜냐면 학교도 이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웨이버. 네, 이제부터는 그냥 못 봤으니까 웨이버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추천은 안 해요. 상관없어요. 네, 관계없어요.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게 한 몇 년 전까지는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 학교들마다 트렌드가 추천서에 추천인 산정할 때 이메일만 쓰게 했다가 우리 학교 나왔니? 를 넣은 곳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없었던 질문을 물어본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거기에 요만큼이라도 웨이트를 준다는 얘기인 거니까 미리 좀 추천인을 좀 개발하실 수 있으면 그 출신 학교 분들 좀 찾아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학금 관련해서 미국 학교들이나 유럽 학교들은 좀 애들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유럽이 좀 더 많아요. 유럽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네, 저희 보면 확실히. 알럼나이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아카데믹 학이나 아니면 커리어 측면으로는 이렇게 엮인 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분을 잘 아는데 일을 같이 안 해봐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가 되면 그런 분들은 오피셜한 추천서 두 부 말고 그냥 따로 학교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러면 이 양식을 따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알럼나이 아는 분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로 그것도 근데 이분이 야 내가 뭐라고 나는 동문이긴 한데 학교 보내봐야 안 볼 것 같아로 좀 빼시면 지원하면 그 인터뷰 다 끝나고 나서 어드미션, 디잉도 있는데 얘도 있어요. 너 좀 기다려봐.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또 1라운드 지원이 유리한 게 1라운드 지원에서 붙으면 끝, 떨어져도 끝. 웨이팅에 걸리면 2라운드 지원자랑 같이 비교해요. 얘를. 거기서 또 어드미션, 디잉 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이걸 3라운드랑 같이 비교해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웨이리스트에 올라갔을 때 이거를 푸는 방법 중에서 그런 개인적인 분들이 그냥 양식에 따르지 않는 그냥 그런 추천서들, 뭐 추가 에세이 이런 것도 이제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활용해도 되고. 인터뷰를 가게 됐을 때 그 지원 서류랑 인터뷰랑 합격에 영향을 그거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다른데 우선은 뭐부터 다르냐면 그 인터뷰가 블라인드인 케이스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바이어스 없애기 위해서 내 패키지를 아예 안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내 거 다 분석해서 인터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확실히 후자 같은 경우가 인터뷰가 비중이 높겠죠. 확률상 이미 다 끝난 상태니까 이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대략 한 2대1 정도가 일반적인 그 인터뷰를 주는 비율이니까 그래도 인터뷰까지 갔으면 생각보다는 확률은 높은 편이긴 해요. 탑스코어 중에 유일하게 지원자를 전원 다 인터뷰하는 곳은 켈로그는 전원 다예요. 무서운 학교예요. 인터뷰 진행할 때 원어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자신 있게 하는 게 주눅 드는 것보다 훨씬 걔네는 좋아해요. 그런 거. 그게 한국인들이 그냥 조금 더 미국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 메리트 측면은 어떤 건 있냐면 확실히 미국 학교를 나왔을 때 유럽 취업은 어려워요. 반대로 유럽을 나오면 또 미국 취업은 어렵고 아예 그냥 마켓이 다른 느낌이거든요. 두 개가. 근데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그 산업이 유럽 쪽에 좀 강하면 라이프가 거기를 더 좋아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냥 더 낫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느낌상에서. 네. 요새는 그게 너무 핫해서 그거는 지금 영국도 상당히 많이 키우려고 해서 영국도 되게 센 편이고 미국에서는 MIT나 뭐 듀크, 워튼 이런 데들에서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좀 헬스케어 섹터로 해서 아예 따로 듀크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곳이니까 네. 웨이버 조건 중에 해외대 출신이거나 국내에서 그 영어 수업을 특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후자의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떼줘요. 그걸 뗄 수가 없으면 네, 증빙이 안 될 거예요. 네, 네. 학과 사무실 같은 네네네. 문의해 보시면 이렇게 발행해줘요. 미국이랑 유럽, 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 지원 프로세스가 보통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세 군데의 지역을 모두 다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뭐 복잡성이라든지 아니요, 없어요. 네, 네. 다 똑같아요. 방식은 다 똑같고 얘기 드린 대로 유럽만 보통 인터뷰를 2번 하는 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네, 지원할 때마다 수수료가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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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간혹
그런 지원 피를 면제해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있긴 한데 네, 발생하죠, 당연히. 그거는 얘기 드린 대로 GMAT 점수 받고, 네, 그래야지 학교가 정해지니까. 학교가 정해져야 에세이 질문을 알 수 있고 거기 맞춰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점수 받고. 네, 네, 학교 수 베이스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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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저희 지원 같이 하면 한 5개 정도 쓰시면 뭐 1라운드에 2개, 2라운드에 3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그거는 교수한테 받아야지. 네, 네, 네. 그거는 네, 당연히. 네. 그래서 보통 하나 정도 교수한테 받고 하나 정도는 뭐 인턴이나 했었던 곳에서 받고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과목 중에 전공 과목 말고 전공 과목은 모두가 영어인데 비전공 과목은 그거는 학교에 문의해 보셔야 돼요. 그 발행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만약에 빼고 해줄 수 있으면 네, 가능할 텐데. 네. 다른 거는 찾아보면 되는데 그 LBS도 그 메조리티가 뭐 영국인 이런 게 아니고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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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대충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해결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제가 안에다가 제 명함을 넣어놨으니 언제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거나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 달마다 이렇게 뭐 전체적인 지원 전략, 그다음에 GMAT 공부 방법 같은 세미나를 다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 홈페이지 보시고 참석해 보시면 잘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